본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에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면서 한국교육혁신포럼 공동대표이신 이상규 대표님 소개합니다. 네. 좌정에 경북대 로스쿨 교수,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이신 신봉기 회장님 소개합니다. 발제에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법인 대우 대표 변호사이신 조대환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발제에 전 국회의원이시면서 대통령 인수위 상임자문위원이신 백승주 상임자문위원님 소개합니다. 토론회 세계북한연구소 이사장이신 안찬일 이사장 소개합니다. 토론회 국민의힘 지도위원이시면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연대 상임대표이신 손종희 대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토론회 뉴스웍 대기자 원성훈 대기자님 소개합니다. 토론회 매일신문 서울취재본부 기자 이우호 기자 소개합니다. 잘생겼다! 네, 본 토론회를 위해서 김성근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중앙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김성근 중앙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격려 속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일일이 참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그동안 이룩해온 성숙한 자유민주적 제도가 최근에 와서 여소야대로 왜곡된 입법 과정을 통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입법 과정 때문에 자유민주 제도의 정체성을 잃고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 후보의 당대표 간의 주도권 내부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끝내 당대표를 교체하였고 이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당원이나 국민들로부터 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방하여 성공적인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지나친 경쟁 과정에서 도리어 대통령 통치 영역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특히 정치인이 존경받지 못하고 당원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저급한 말장난을 하는 출마자도 있었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천하람, 허은하 이 두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상식이 파괴된 퇴출 대상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앞세워 사법적 처리 과정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들, 특히 여야당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하지도 않습니다. 낡고 병든 부패와 정객들이 자리에서 물러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4년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의원 후보 공천 개혁을 통하여 국민들의 호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팬덤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과 비전을 팬덤으로 이어낼 수 있도록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가 순항하여 성공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기조연설은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면서 한국교육혁신포럼 공동 대표님께서 이상규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상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13년, 14년 전에 제가 세종학당 교과서를 전부 다 만들어서 여기서 큰 잔치를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꼭 13년 만에 다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릴 것은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오늘 토론 패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 아주 요약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공산 대장정을 홍보하고 그리고 독일의 파시스트들의 행동을 그대로 정의해서 대한민국의 국방예술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모든 대한민국의 기반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자가 바로 문재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그 1년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너뜨려 놓은 우리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의 주체 세력들이 현재 민주당의 주력 세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화의 대상이 바로 그들이 추진했던 민주화 운동 세력들에 대한 대상이 민주화의 운동의 대상으로 뒤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우리 국회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건벤츠만 달면 진리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가치, 한 국가의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시장 바닥에 칼치 장사하는 아저씨에서부터 풋나무를 파는 할머니까지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 대량의 시대, 매스 미디어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치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대한민국 뉴스 한방 때리면 9시 뉴스에 나가면은 대통령 첫 시시한 거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뭘 했니, 부러지를 뭐 다루니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가 없었죠. 그러나 미디어가 이제는 뭡니까?
멀티미디어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멀티미디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트렌드 자체가 거대 조직에서 산산이 끼워진 다원화된 가치로 전환이 되는데 정치는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가? 멀티미디어 시대가 아닌 매스미디어 시대에 아직 깜깜한 암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다. 그 결과로 소위 말하는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다문이 깨트려지고 난 뒤에는 이제는 투쟁을 할 게 없다. 거대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정치적 이슈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게 시시콜콜한 김건희 여사 계속 무릎 꿇고 무슨 엉뚱한 페이크 뉴스를 가지고 우리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난장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난장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거대 야당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들, 촛불시위라고 하는 허구적 소위 공산주의 혁명 이론으로 무장된 방식으로 추진했던 거죠.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우파 세력들의 대응적 부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변하는데 정치인들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 전술이 우파는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 야당이 입법 복제의 시대다. 트렌드를 읽고 독재 거대 독재 여당의 시대로 진입해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참으로 잘 뽑은 대통령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통치 추진력이 엄청나게 딸리고 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30%밖에 안 됩니다. 내년 4월 여당이 압승할 수 있다는 장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약 60%에서 40% 고정 소위 뚜드려도 안 깨지는 돌을 콘크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지금 집권 여당이 지난 동안의 대선 과정을 통해서 당대 선거 과정에 연출된 내부적 저희 대통령은 한 정당 정치의 일위 명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아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내는 것이 정당 정치의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동네 아이들 똥볼 차듯이 차댕기는 이런 집권 여당의 내부적 모습이 다행스럽게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다. 저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집권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 내년 4월 총선에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짚고 있기는 집권 정당의 내부적 당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야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하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 대통령 통치 철학의 기조를 연구를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업무에 급급해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제대로 간수하고 갈무리하고 따듬어줄 팀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개혁 3대 과제에 대한 실천 방향을 정부만이 아니고 입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제가 국민의힘 여로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여의도 연구소를 대폭 강화를 해서 소위 제야에 있는 전문가를 많은 인력들을 흡수를 해서 윤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정치적 여론을 모을 수 있는 수조 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탱크에 물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찾을 수가 있다. 금배지 달고 출세하고 장관 거치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강한 저수지를 국민의힘 저희 여의도 정책연구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얘기는 당대표뿐만 아니고 당 사무총장, 여의도 원장에게 직접 제 발표문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공안을 전달할 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정치인들을 통해서 여의도 연구소가 이번 내년 4월 총선의 승리로 가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그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조 연설을 해주신 이상규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이면서 한국부패방지법 학회 회장님이시면서 오늘 좌장이신 신봉기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약간 아직 감기 목소리가 살짝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 이 귀한 자리에 좌장을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자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한 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면서 오늘 발표와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호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백성주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으로는 안찬일 세계 북한 문제 연구소 이사장님, 또 손종희 국민의힘 지도위원이자 대한민국 정치개혁연대 상임 대표님, 원성훈 뉴스웍스 대기자님, 이우호 매일신문 서울취재본부 기자님께서 순서대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금 호명해드린 이 순서대로 오늘 토론회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전체적인 주제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이 좌장으로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아마 여러분들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박영수 특검이 200억이죠? 200억 플러스 알파가 심지어는 300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우리가 정말 억억하던 그런 50억 클럽이 아니라 200억, 300억을 지금 능가하는 이런 금액이 지금 박영수 특검으로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탄핵 문제도 재조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를 여러분들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은요, 어땠습니까? 무조건 그냥 다수 의석으로 그렇게 밀어붙였던 지난 정부의 그런 어떤 국정 전횡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데 왜 그랬죠? 그리고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저리 있게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냥 법을 바꿨거든요. 법을 바꿔서 적법하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지난 정부였습니다. 그러한 그 입법 정행, 오늘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대주제의 큰 이슈가 아마 입법 전행 문제에 해당이 되는 입법 전행 문제의 해법을 찾는 그런 어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보시고 아마 그냥 넘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러나는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원장 뽑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작태를 보이는 거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요, 헌법 104조에 의하면은, 104조 1항에 의하면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권한은 뭐 한 조문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에. 그런데 지금 27일 날 법안을 내서 제출하고 28일 날 바로 법사위에 지금 회부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현 대법원장이 이때까지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는 없었어요.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신설을 하면서 그 대법원장 추천위원회에 위원을 7명으로 하고 당연직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또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3명하고는 4명을 이제 또 추가로 넣는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3명을 추려서 대통령한테 보내서 그 중에 찍으라 하는 형태로 이렇게 법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제2의 김명수가 나와도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잘못됐으면은 계속 여러분들 비판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장으로서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 주최에서 최대한 4시 50분 아무리 늦어도 5시까지 마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발제 두 분께서는 한 10분 정도로 계획을 하시고 조금 한 1, 2분 정도 늦어지시겠죠. 그리고 토론자도 한 7분 정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무난하게 5시 정도에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순서대로요. 제일 첫 주제 발표로서 우리 조대환 대표 변호사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규 교수님과 신봉기 교수님의 말씀 경청하였습니다. 저는 의회 독재, 정치 독재, 이 폐해와 이것을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앙 정치가 독조하였습니다. 지방은 중앙에 동조화되어서 지방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지방의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더욱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국민의 정치 수준은 날로 천박해지고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특히 우리 TK의 목소리를 모아서 서울을 향하여 전국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료 출신의 김광림 전 의원께서 한국 정치 권력의 70%가 국회로 넘어갔다.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 30%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룰 때 국민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데 국회가 독재하니 국민의 자유는 입법 규제 때문에 속박되고 경제는 침체하게 되며 형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의 우리 현실입니다.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후반기까지는 소위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정부 시대였고 행정부 권력 우위 시대였지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매년 10%에 육박하는 상태가 지속되어서 결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개헌 이래 국회 우위, 정치 우위의 독재가 강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매 5년마다 1%씩 하락하여 현재는 경제적 성장 동력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이제는 경제적 번영의 혜택을 누린다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분열과 증오, 행복의 포기를 넘어서 약자에 대한 폭력 등 좀비와 맞먹는 이런 정신적 기폐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경제적 성장 동력이 떨어진 이유는 국회가 법률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계속해서 생산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라고 불러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하여 이렇게 나쁜 법률에 대해서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도 그동안의 입법 독재를 강조하고 입법부와 공범이 되어서 권력의 국민에 대한 독재자로 행세해왔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권력 합동 세력이 짜놓은 70년 동안에 지속된 법률 체계는 결국은 구체적 처분으로 국민을 위해서 군림하고 규제하고 감찰하여 기업을 복제하고 국민 경제를 망치는 공무원들이 또 그 하수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결합된 범죄 조직과 같은 이들의 횡령을 가능케 한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은 시급히 개혁되어야 하고 법률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70년간 이어져 온 양대 정당, 여야당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짬짬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짬짬이 시스템이 시스템에 부역한 현역 정치인들 모두 도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천문학적 면모를 받아 챙긴 것은 국민 모두의 공지의 사실이며 국회의원들이 한 번 선거할 때마다 수십억 원의 돈을 쓰는데도 그들의 재산 신고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처벌하고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부부가 공부해서 엄청난 뇌물을 받아 자식들의 미국 고생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 아직도 전직 대통령 미망인의 예우를 누리면서 아방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좌파 정치인들은 무조건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방을 하고 정치 상황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이 공정한 일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소급 입법이라는 입법 독재를 통하여 억지로 처벌한 것입니다. 이런 입법 독재 처벌은 광주 5.18 사건에 대하여 그들이 독자적으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데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입법 독재, 정치 독재 폐해가 아닐 수 없으며 지금의 정치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은 입법 독재의 폐해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 좌파 정부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좌파는 시장을 잡을 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은 좌파 정치 세력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항상 정부 정책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시장은 좌파가 아니라 우좌파가 와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거래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도 입법 독재입니다. 또 양도세를 올립니다. 집을 팔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죠. 경제 불안의 여파로 집을 팔아야 할 사람이 늘어나는데 집을 못 팔게 합니다. 한편으로 집을 사기도 어렵게 됩니다. 취득세를 올리고 대출을 못하게 하고 자금 출처를 증명하게 누가 집을 샀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에 있어서 입법 독재의 현상은 뭡니까?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위하여 헌법이 존재하고 국가 권력이 존재한다는 주권 재민 권리,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법 상황, 행정 상황은 정반대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특히 약자들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활동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갑질 속에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역사 70년 동안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해 왔으며 그 수단은 입법 독재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입법 독재에 들들여지고 독재 체제에 봉사하고 안주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구시대 정치인들은 모두 몰아내고 입법 독재를 종식시킬 의지를 가진 새로운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치 일선에 나서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돌려줄 수 있는 정치 환경을 개척하고 창조할 수 있는 지금 절체절명의 기회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죠. 국민의 자격이 있어야 진정한 주인이다. 입법 독재와 양대 정당 체제에 힘들어진 타선을 과감하게 떨치고 입법 독재의 오늘에 이르게 된 무시대 국회정당과 정치인들을 쓸어버릴 방책을 찾아내고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때에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우선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타당한 말씀 못 맞죠, 그죠? 네. 입법 독재를 종식시켜 달라라는 이런 강한 취지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쁜 법률을 대통령이 또 독권을 행사해서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 언론들, 또 공무원들 모두 다 성속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5.18 정리를 말씀하셨는데 5.18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처벌받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법에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개인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 기본권 충돌되는 규정들을 엄연히 지금 입법독재로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비판하는 것도 여기서 말씀하시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 입법을 안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로 해서 이런 이제 비판을 하면은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런 규정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입법독재적 어쨌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우리 백성주 전 의원님께서 또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백승주입니다. 저는 잘 아시는 대통령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상가가 있는 구미갑지역에서 짧게 4년간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이 좋은 토론회에 준비해 주신 우리 김정은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많은 질정을 갖고 현역 의원 한 분 정도 중진위원이어서 다시 토론회 저 대신에 답을 하는 그런 발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기에 있다면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현 단계에서 정치 개혁, 현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근 회장님, 또 신봉기 교수님, 또 조대한 전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다 전체적으로 공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또 정치학자로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윤석열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점에서 발전을 달라해서 제가 10가지 정도를 제가 해놨는데, 제가 10분 동안 10가지 소화하기 굉장히 숨이 바쁩니다만 제가 준비한 발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 생각을 토론거리로 던져놓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또 주요 정당 이런 분들은 그 시대가 성취해야 될, 그 시대가 지향해야 될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트 독일은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반단 나라, 건국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이것을 가제로 삼았고 그 뒤에 지도자들이 민주화라는 가치를 추구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시대 정신을 제가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최근에 만난 많은 우리 지도자들을 제가 만나서 말씀도 나눠보면 이 시대의 정신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좀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시대 정신이 저 길은 멀고 험난해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토론회 갔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한 단계 어려운 정도에서 가야 될 방향이 이 분단을 극복하는 문제, 통일시키는 문제, 여기에 대한 열정과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일신라가 됐을 때 통일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고구려를 나당연합군이 무너뜨리고 660년을 무너뜨리고 668년에 백제가 무너졌는데 바로 통일된 거 아닙니다. 신라가 고독하게 지금보다 미국보다 힘이 센 당나라와 전쟁을 7년씩 합니다. 8년씩 해서 통일을 이뤘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 국가가 가야 될 방향, 그 방향에 대해 결심하고 그걸 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를 세계 제1국가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 고통을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도자들은 그런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이 패싱 정치가 너무 악순환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패싱 정치라는 건 상대방을 투명 정치 취급하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패싱 정치가 어디입니까? 이조를 조선을 멸망하게 한 패싱 정치는 대응군이라는 큰 정치 세력이 민비라는 정치 세력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민비라는 정치 세력이, 민치도 정치 세력이 대응군을 무시하고 쓰고 패싱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데도 모르고 둘이 싸우다 망한 거예요. 지금 또 앞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도 그 180도 가까운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정말 처절하게 무시, 그렇게 짓밟힐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 의정을 내가 국회의원을 했지만 우리 국민대회에 넘어온 사람을 꽁꽁 묶고 후로 보내는 이런 패싱 정치, 국민을 무시하고 이제는 정말 이런 패싱 정치 중단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서로를 인정하는 협치 정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뭐 야당 대표가 이렇게 범죄 백화점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따라다니는 세력이, 그걸 지지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움직임. 이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국민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분열된 자기 가치관 속에서 그 문제를 오고 있는 그렇게 현상이 벌어지는데 새로운 형태의 네이션 빌딩, 국민 행성 이걸 해야 됩니다. 이 극단적인 분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 이런 의지들을 정치하는 사람, 적어도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국회에 오늘 왜요? 국회는 왜 못 오겠어요? 뻔하게 합니다. 오늘 금요일 오가 아닙니까? 전부 지역 가갖고 그 대모임하는 단체들 만나고 선거 준비할 때 모으는데 이런 중요한 토론을 왜 못 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정치 신념을 갖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뭘 어젠다를 잡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저는 이걸 뭐 제도적으로 소운영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자는 학문적인 안목도 갖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조금 제대로 일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만 시민단체 불러다 매일 밥 먹이고 술 먹이는 게 이게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 일에 전념하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못 오는 이유 아시죠? 의정할 때 다 그런 것도 못 옵니다. 그래야 어쨌든 그리고요.
드루킹 특검 이런 거 다 시비를 놔서는 안 됩니다.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는데 주권이 드루킹한테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옛날 고대 그리스가 스파르타 때 망할 때 종우정치라는 게 있어요. 직접 민주정치를 하던 그리스가 스파르타 망하고 플라톤이 개탈을 했어요. 그리고 천인정치를 내세웠어요. 다시는 이 SNS를 이용한 드루킹 특권 같은 것이 뿌리 못 내리도록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SNS를 이용한 중우정치, 드루킹 정치 이거 지금도 저는 다른 형태로 별종 형태로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생각을 들고요. 이거 뭐 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정당의 사당화, 정당이 어디 개인 겁니까? 개인 지도자 겁니까? 이런 부분을 막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오늘 희망인데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요 정당들이 이 사당화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정당이 좀 더 공당성을 가져야 된다. 정당이 이 지구상에서 최근 20세기 등장한 정권 중에서 방탄정치 누가 제일 잘했어요? 북한에 가면 소련 결사 오기 정치라는 게 있어요. 3대째 소련 결사인 그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가장 부자 나라가 되어 있고 이게 정당이 공당성을 잃은 모습이 방탄정치하는 모습. 방탄정치 시민의 힘으로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당 생활 조금 하다 보면은 정당의 민주정치 주권이 당원한테 있고 국민에게 있는 것을 정당 민주정치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뜻있는 분들도 의회에 가서 일할 기회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돼야 돼. 그것이 뭐냐? 정당 민주화입니다. 미국 정치인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만 공채는 목매가고 정치 안 합니다. 자기가 돈 벌어갖고 그 돈 가지고 펀딩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소해갖고 지지도 얻으면은 오픈 프라이머리 나가 이기면 공천 떠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오바마 이런 분들 46이 다 국회의원 나오고 총선했어. 다 대통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정치 문화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건 정당의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낸 세금 1,400억 정도가 지금 정당들은 나눠주고 있어요. 그 돈 잘 쓰고 있는지 이 희망연대 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당 잘하라고 돈 주는데 그 돈이 홍보한 데한테 쓰이는지 그런 것을 좀 살필 수 있는 메커니즘과 제도들도 좀 굳고 4,400억 잘 쓰고 있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 뭐 20대 정치인이 20대 유권자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오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아들, 딸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설득하니까 전부 젊은 세대들한테 호소하고 젊은 세대한테 이렇게 자신을 낮춘 정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라는 젊은 세대들을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60대 이상이 훨씬 더 많은데 어른들의 경륜과 이 경험, 지혜가 같이 우리 정치에 녹아내려야 우리 정치 잘 되는 거예요. 자꾸 젊은 사람 가도 여기 보여 젊은 사람 별로 없네요. 그래서 노장층이 조화되는 정치, 국가 원로가 제대로 목소리를 가지는 정치 해야 됩니다. 그런 정치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박수 치세요. 제가 국방부 사과를 할 때요. 어떤 이스라엘의 중년이 찾아왔어요. 중년 인사가 찾아와서 사무실에 곤란하니까 밖에서 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1시간을 만났습니다. 1시간을 만나서 한국이 북한의 방사적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기업이 개발한 도움이라는 그 방어체제를 갖춰야 된다. 한참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총리를 하고 총리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을 하고 총리 끝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을 해서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테러의 젊은 날에는 그 이스라엘 유명한 국가 테러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80 넘은 사람도 대통령 총리 지낸 사람이 그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의 국방부 차관을 찾아서 1시간을 설명하는 모습 속에 우리 국가 원로들 뭐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내고 총리 되고 장관 지내고 이런 분들이 은퇴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런 원로들의 지혜와 젊은 사람 패기가 융합되는 정치 노장층이 조화되는 정치를 해야지 자꾸 표현을 하고 젊은 사람들 위축되고 젊은 사람 목소리 돌리고 그다음 여기 힘내십시오 노장층이 조화되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우리 실버 세대에 힘을 주고 골든 에이지 세대를 해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트럼프 이런 분들 이제는 주민등록 번호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을 가진 실버 세대들도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 봉천 지역구에 봉천할 때 상징적으로 70대 중반 어른분하고 봉천인데 너무 일을 잘하세요. 20대 초반의 시군 의원보다도 70대 어른이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노장층이 좋아하는 정치, 그것도 우리 사회가 이제는 과감히 얘기하고 그 부분을 제도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정리할 필요도 없이 시대 정신의 부족, 또 패싱 정치 청산, 또 드루킹과 같은 이런 여론 왜곡 방지, 그리고 정당의 사당화 방지, 공당화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조대환 수석님하고 백성도 의원님께서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의 이제까지의 입법 독재 문제에 대한 비판, 또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한 10가지 정도의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의 발제를 토대로 해서 이제 패널 토론자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순서대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TV에 뭐 북한 문제 하면은 항상 우리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하셨던 우리 안찬일 세계 북한 문제 연구소 이사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찬일입니다. 네, TV에 한때는 잘 나가다가 문재인 정부 때 북한 탈북민 출신은 싹 다 자르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지금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우리 조대환 수석님, 또 우리 백성주 의원님,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발제를 잘 들었고 저는 시간을 또 잘 지켜야 되니까 지난 대선 때 저는 이 오픈할 때 이 투표 이 개표할 때 경주에 있었습니다. 경주에 있었는데 상당히 그 경상북도, 대구, 경남 이 지역이 이제 빨간색으로 쫙 물들어서 저도 보수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보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지금 일단 좌파의 그 아주 그 굴절된 시대는 가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굴절된 시대는 가고 뭔가 바른 정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저도 정치학 박사지만 정치에 대해서 뭐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어쨌든 이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랗고 어쨌든 빨간 건 저는 환영하지만 이게 또 너무 양극화되는 것도 좀 한국 정치의 문제다. 그래서 이 탈출구는 간단하지 않죠. 저는 통일이라는 이 남북 통일이라는 그 탈출구를 통해서 이런 양극화된 동서간의 이 양극화 현상을 남북 분단의 해소라는 걸 통해서 좀 뭔가 탈출하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입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 북한에는 이제 최고인민의 대의원이 우리 국회의원과 같은 최고인민의 대의원이 687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의원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00명이죠. 근데 이 300명인데 이것이 많다 적다 갑론을박하지만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은 여기서 또 50명을 줄이자 이렇게 영산역 앞에다가 크게 써붙였는데 저는 뭐 줄여도 좋고 뭐 안 줄여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이 정치인들이 생각을 보면 북한은 이제 획일적이고 단순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정치인들이 자기가 당선되고 표를 하나라도 더 받는데 의식이 가 있지 남북 통일이라는 이런 광의적인 개념에 다가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도 참 영광스럽게 지금 국회에 2명이 가 있죠. 비례대표 1명, 또 강남 갑 최고의 대한민국의 참 그 훌륭한 지역인 강남에 또 1명이 이게 2명이 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 배지 달 때는 뭔가 초심을 가졌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그 자신들이 왜 거기에 가 있는가
나는 누구의 대표로서 거기 가 있는가 이걸 좀 망각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여러분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지연, 학연, 혈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갑자기 그거 되다 보니까 지연, 학연, 혈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북한에서 온 사람도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좀 대학 공부를 하고 제가 그 대학 공부를 저는 여기 와서 대학교 1학년부터 석사, 박사까지 다 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훌륭한 우리 백승주 의원님도 알게 됐고 저희가 같이 대학교 때 공부한 저는 좀 나이 먹어서 공부했습니다만 청와대 수석 이런 장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뽑아달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이걸 좀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간단히 드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오늘 정치적 성공을 위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세미나 아니겠습니까?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담대한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담대한 구상. 핵만 포기하라. 다 주겠다. 이게 정말 보안이면 뭔데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아마 다 포기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쪽입니다.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의자를 빼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의자 빼면 끝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보통 관례화된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담대한 구상에는 담대한 정책이 따라야 되는데 담대한 행동 이걸 지금 우리는 잘 수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포기해주세요. 포기하기만 하면 못 주겠습니다. 다 주겠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그럼 다 받으면 대한민국 무슨 대한민국 정부를 준다면 그 사람이 포기할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김정은 3대 세습입니다. 지금은 4대 세습까지 지금 준비하면서 딸내미까지 지금 10살 난 딸내미까지 지금 내세워서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대북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성공할 수 없고 여기서 우리 안보가 성공의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뭔가 좀 어그레시브한 대북 정책, 즉 북한에게 너네 7차 핵실험만 해라. 우리 전방에 대북 학성의 방송 풀겠다. 대북 비라 뿌리겠다. 이런 좀 강한 메시지를 날렸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물쭈물하는 게 저는 아쉽다. 이제 우리는 뭔가 기대할 것에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북한 정권도 벼랑 끝에 와 있고 우리 대북 정책도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뭔가 딜을 하기 위해서는 오그레시브한 대북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가 성공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북한 독포들에게도 다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딱 머릿속에 막히는 것은 지금 한국 출신 의원이 지금 2분인데 그분들이 벌써 이제 얼마 됐다고 지금 벌써 바뀌고 있다고 하는 말씀하신 게 참 너무 마음 깊이 그렇게 와닿습니다. 네. 다음 토론은 국민의힘 지도위원이신 손종익 상임대표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보수의 뿌리자 심장구 그리고 성지인 대구 동구에서 올라온 대한민국 정치개혁연대 상임대표형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손종익입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도 토론자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오신 김성근 자유대한민국 희망연대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도 연설을 해주신 이상규 교수님과 발제를 해주신 조대한 정무수석님 그리고 백승주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치 이론과 실제 가운데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제점과 더불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꿈을 꾼 지 40년 됐습니다. 그리고 당에 입당한 지는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4번째 도전을 했습니다만 지역 여론은 높은 데 반해서 단 한 번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씨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돈과 빽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 차관을 비롯해서 전직 국회의원 내지는 광역 내지는 기초단체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도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낙하산 공천과 더불어서 돌려막기식 공천 그리고 풍차 돌리기식 공천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진이 진박이 있습니다만 진이 진박이 못되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헌국회부터 오늘이기까지 1948년 7.17부터 오늘까지 75년 동안 소위 말해서 돈과 권력과 속된 말로 빼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기들끼리 공천을 주고하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상급정처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과 외면을 받고 있는 상급국회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급국회를 정치 개혁을 통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인 상생정치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함께하는 상생국회로 황골탈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 행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과 같은 국회의원은 특권인 불체포 특권을 비롯한 200가지 특권을 모두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사르정치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르정치를 인류 정치로 황골탈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격친간, 세대간, 빈부간, 장애 비장애인 간, 그리고 탈북민과 대한민국 국민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이 있는 그러한 공천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옆에 안찬일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러한 분들이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크게 쓰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더불어서 정치개혁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여소야대 정부 그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 비전과 국정 목표, 국정 과제를 야당이
더민주당이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은 대총선에서 여대 야소로 바뀌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서울 50석, 경기 59석, 인천 13석 해서 112석. 이곳에 민주당이 지금 현재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국민의힘에서 돌격 앞으로 해서 민주당 고지를 점령해서 승리 깃발을 갖고 와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150석에서 200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그곳에 누구를 보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전력과 전술적인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인 사심 없습니다. 거기에 승리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럼 그곳에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현재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배지를 달고 있는 초선을 비롯한 재선 3선이 있습니다. 보수의 뿌리자 신당구 TK를 비롯해서 그 모자라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다 합쳐서 그러한 분들이 수도권에 가서 승리해와야만이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 과제를 통과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과해서 절대 안 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단 한 번도 공천을 못 받았는데 국회 참 가르치면은 재선 3선 하고 싶으면은 수도권에 출마할 것을 강력하게 촉합니다. 대구는 말뚝만 뽑으면 된다는 거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지역 사회 발전과 더불어서 나라의 발전, 국민 미국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신하면 말뚝보다가 정치 시민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은 신경 쓰지 마시고 초선이고 재선 3선 배지 달고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수도권에 출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제도에 있어서 현재 비례대표 50석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것을 반대합니다. 현 체제대로 하되 비례대표는 어떤 사람이 나서야 되느냐, 지금 현재 여성 구성 공천 내지는 전부 다 똑똑하고 유식하고 전부 엘리트들만 비례대표 공천을 줍니다. 그곳은 세대간, 계층간, 빈부간, 장애인 이러한 분들이 가야 됩니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남북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들이 비례대표로 추천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여성 구성 공천이 너무 강한데 여성들은 똑똑하고 유식하고 훌륭한 인물이 너무 넘쳐납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로스쿨입니다만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부고시 수석 내지는 합격하는 사람들 거의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똑똑하고 유식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초월해서 진정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 한두 분, 그리고 그 외에 노고촌 주민 이러한 분들이 비례대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무튼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공천혁명과 더불어서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새 인물을 공천해서 새로운 정치를 통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보람되고 뜻깊고 의미있는 토론회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앞날의 무한 발전과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할 필요도 없이 죄송합니다. 소력 있는 그런 명연설을 붙였습니다. 정말 또 중간에 박수를 이렇게 여러 차례 받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혹시 또 제가 발언권을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비례직 부분에 관련해서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똑똑하고 뭐 항상 그 1등하고 또 아주 이상적인 이런 캐리어만 가진 사람들이 비례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특히 민주당 쪽에서 하는 그런 비례직 의원들이 사고치는 거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비례직에 있어서는 비례직 제도의 취지 자체는 원래 다양한 직업 소위 물론 이제 전문성 소수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좀 정치적인 이런 그 소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소위 팬덤을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그런 욕심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봅니다. 너무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도입 취지와 다른 그런 비례직들이 좀 많이 뭐 이면에 어떤 그래가 오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례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성훈 뉴스웍스 대기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성근 회장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쓰러져 죽더라도 정론 집필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언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이 비례대표는 저는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뭐 350명으로 그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최근 그 갤럽 조사를 보면 24일 날인가요? 갤럽 조사를 보면은 줄이자는 사람들이 57%고 늘려도 된다는 사람 9%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시겠지만은 국회에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이게 민심입니다. 현재 그 가감없는 민심은 국회의원들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들 지금 운전수 포함해서 그 보좌관, 그 다음에 비서진 해갖고 총 9명을 건드리고 있어요. 9명을 건드리고 1년에 1억 5천 이상 지금 받고 있거든요. 세기를 1억 5천 이상 받으면서 또 웃기는 게 이 안에 또 간식비가 또 6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근데 600만 원이면 뭐 간식을 매일 뭐 얼마큼 먹는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각종 그 혜택이 한 200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왜냐면 비서진들이 9명이다 보니까 원래 국회의원이 자기가 입법 발의를 하고 하면 발로 뛰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보좌관들 다 시키는 거예요. 본인은 깡통이야. 그럼 이렇게 갖다 주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전직 국회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니야, 자꾸 왜 얘기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야? 아웃시간에 국회의원들 정치자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조금 유능해지고 그렇게 하려면 모든 걸 파악하고 하려면 사실은 보좌진을 줄여야 돼요. 보좌진을 줄여야 되는데 보좌진한테 너무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고 특히 그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례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얘기가 비례성이라는 게 표심대로 이렇게 갖고 가자는 거예요, 의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 90이 나오는데 오르가나신 게임이 되다 보면 100을 받은 사람이 다 가져가고 90은 그냥 낙선이라는 결과만 딱 갖고 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건 민심 그대로 표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례성이 확보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례성이 확보가 되려고 그러면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성이라는 게 뭐냐 그럼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청년이 직능이냐,
여성이 직능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말을 못해요. 직능이 아니거든. 청년이나 여성은 직능이 아니에요. 직능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 각 분야에서 그 전문가들이 어떤 그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들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당권파한테 빌붙어가지고 그게 더 많습니까? 빌붙은 사람은 훨씬 많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뭐 여권이건 야권이건 뭐 비례대표들은 뭐 20억이 공정가격이니 30억이 공정가격이니 그런 말이 사실 파다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파다했는데 그래서 비례대표가 되려고 그러면 비례대표는 아까 우리 그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의미는 직능성을 강화하자는 거였거든요. 직능성을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확보하지 못하는 어떤 전문성들을 좀 보완하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라 당권파 특히 그 당대표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 주고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 정치가 점점 후진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또 확장되거나 하면은 분명히 소수 정당들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될 텐데 소수 정당도 나름의 어떤 그 입지가 있지만 필요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극단적인 예로서 하나 들어볼게요. 진보당이 한 20석 가져가고 우리 공화당이 한 20석 가져가고 그래갖고 서로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발목 잡으니까 무조건 저쪽 의견이 오라도 발목 잡는 거예요. 비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가 뭐 하나 합의가 되는 게 없게 될 겁니다.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그래서 그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조금 크게 손질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300명인데 그 유권자 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유권자 수 대비 국회의원 수를 미국의 경우에 대비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적정 국회의원 수는 87명으로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수 대비 국회의원 수를 대비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4명이면 됩니다. 근데 현재 300명이에요.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미국 수준으로 그렇게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일본 수준으로라도 한 194명, 200명 정도, 200명 지금 현재 수준에서 100명을 좀 강한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좀 선진적인 정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200에서 290명, 또 200에서 300명까지가 30몇%, 또 300명 현행 유지가 또 한 30%. 어떻든 300명 이상은 9.2%가 예측되어 있습니다. 9% 어쨌든 9% 정도 예측이 되어 있는데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90%가 끌어들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현행 헌법에 의하면은 국회의원 정수는 200일 이상을 한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 민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민심은 100명, 200명 이렇게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민심이 그 비율이 의외로 그게 한 20몇 %씩 이렇게 돼요. 그러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거고 실제 100여 명, 200명 밑으로 이렇게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개헌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는 개헌의 문제다. 그러나 민심은
200명 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이구호 매일신문 서울시제본부 기자님께서 한 6분 정도를 해서 이렇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신문의 이구호 기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되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어떤 말을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제도 개혁이나 선거제나 이런 정치적 방향에 있어서는 많은 이렇게 유명 인사이시자 인생 선배이자 사회 선배이신 분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지금 국민의힘 출입기자로 국회를 출입하고 있고요. 전 현장에서 정치를 만나면서 기자적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냥 어르신분들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말씀을 어릴 때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물음은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로 맞이하는 어떤 편가르기의 순간인데요. 여기에는 자신이 더 좋다고 대답하길 바라는 바람이 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짓기는 우리 편을 확인하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이를 통해 내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석을 강화합니다. 근데 이런 또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구분짓기가 불러오는 것은 좀 애국심으로 그동안 통용이 되어 왔는데요. 위기를 맞은 한국 사회는 애국심으로 중심을 묻히곤 했습니다. 그 예가 IMF 금모으기 운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힘을 합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인데 최근 대일 외교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친일 논란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쌓아놓은 그 프레임이 더 강하다는 좀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분위기는 강제징용 판결에 만약 반대한다면 친일이라는 딱지가 붙는 사회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현상들을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둘러싼 편가름이나 구분짓기, 대립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느낀 답답하면서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윤석열 정부는 프레임 싸움에서 좀 정교하지 못하고 서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지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는 더 이상 정체성의 구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소위 요즘 말로 MZ세대를 팽배합니다. 친일, 친미, 친북 때 반일, 반미, 반복이라는 구분짓기는 이제 허상이라는 것을 MZ세대는 잘 압니다. 지금 아직 X세대인 40대, 586 언저리에 있는 50대 이런 좀 문화세대처럼 꽃을 핀 진보적 세대가 그런 이분법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대는 국가 이익이 개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가치관은 국가관에 압도합니다. 그 예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이 그 예인데요. 애국심이 주요하다면 단일팀은 평화 국면에 이롭다는 점에서 합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국가가 개인의 노력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많이 분노합니다. 이제 국민은 국가와 관계없이 개별 가치관을 추구한다. 그동안 한국 보수는 반북, 친미, 친일, 진보는 친북, 반미, 반일 성향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오늘날 평화 가치를 우선하는 게 개인이라면 친북, 친미, 친일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좋아 싫어라는 물음만으로 구분짓기 자체를 할 수 없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에 따라 애국심 또한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간 문제는 오히려 자본을 둘러싼 갈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지적으로 해서 접근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전쟁이 국가 간 첨예한 대립의 결과는 아니었다고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이라크 석유 자본을 둘러싼 미국의 욕심이었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대다수였습니다. 한일 갈등도 같은 맥락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 동의하에 청구권 소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묵혀온 갈등의 소지가 강제징용 배상을 계기로 불거진 것입니다. 일본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일본은 수출 규제 그 당시에 꺼냈고 이는 한국 자본을 겨냥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반미 운동이 국민들을 통했던 점은 한국 대 일본이 아니라 한국 자본도 일본 자본으로 치환이 돼서 이게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분노의 지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운동이 일본 경제 불매운동 소비에 국한이 될 뿐 일본이나 일본인 자체에 대한 혐오로 표출되지 않았던 점이 그 반증입니다. 여기는 애국심보다 이해득실의 문제로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접근했을 점은 일본과의 어떤 부분 관계를 청산하고 그걸 위해서 대일의 넓은 관계를 나가자 이런 어떤 거시적 프레임보다는 우리가 대일 관계를 할 수 있으면서 어떤 국가적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이 프레임을 많이 더 홍보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합쳐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이 부분에 프레임을 잘 설정해서 이 대일에게 프레임 제시를 했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프레임 싸움에서 잘한 점은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도 공연불이 그치긴 했지만 그 당시 남북 경험을 생각해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신한반도 경제구상에서 H 프로젝트, 뭐 동해안과 황해안을 연결하고 접경선 연결하는 이런 USB를 줬다. 그런 대대적 공보와 뭐 북한의 지하 그 광산 잔이 2,000조가 넘는다. 그런 경제적 이익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인지 그 부분이 지적한 거 아니었습니다. 낮은 경제 성장인데 우리도 북한과 잘 살면은 공정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더 컸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석하건 김일성 주석에 대한 어떤 신봉자이건 그런 부분은 묻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울 점은 배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정치 세력은 현재 친일, 친미대, 친북 그리고 반일반 및 반북으로 아직도 구분짓기를 외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현재 국민의힘은 일단 종북으로 매도하고 또 반대로 주창각을 반일로 부추깁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건 각각 평화 국면과 수출 위기만 남습니다. 낡은 국가가는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민주사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구분짓기 프레임은 결국 갈등 해결에 해롭습니다.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을 동원해야 된다면 거꾸로 일본 국민도 아베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결국 강대강 대치의 연속입니다. 되살려야 할 것은 실리입니다.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으로 일본 대중문화가 국내에 개방됐습니다. 그 당시엔 여론의 반발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는 훗날 한류가 세계에 확산되는 데 기여도 했습니다. 철저히 실리를 개선한 결과입니다. 일단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사상을 좀 뒤로 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킬 방법을 고민하고 정교한 프레임을 짜는 게 윤석열 정부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정치 프레임, 경제 프레임에서 좀 많이 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 보복, 경제에서 부재 감세 프레임에서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도 지금 민주당을 버티고 있는데 지지율이 고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민정부 집권여당이 프레임에서 너무 어설프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은 핵심 지식에 먹히면서 민주당의 기본 35%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철지난 2000년대 초반에 정책의 선악법인 부자감세 프레임을 놓치는데도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제대로 프레임 설정하지 못해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특성상 정치권이 거대 담론을 제시하면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향으로 논쟁이 매몰됩니다. 무상복지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보수 언론은 재원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진보 언론은 보편적 권리라는 제도의 취지에 보다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나의 프레임만 항상 이렇게 제시하다 보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최근 하드로던 정치보복 프레임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장점이다 모든 논의를 좀 덮어버리는 양상입니다. 서울의 최인희 교수는 저서 프레임에서 개인은 자신이 가진 프레임 크기만큼은 세상을 조명한다고 합니다. 즉 프레임은 언어를 규정하고 생각을 머물게 쓰는 힘인데 국민의 말과 생각이 한국만 머무르게 할수록 더 나은 담론을 위한 논쟁이 자치를 감추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깨는 프레임을 윤 정부가 제시하고 의제 설정의 기치를 바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의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프레임을 작고 세밀하게 실용적으로 다양하고 해야 의제의 다양성도 높아집니다. 가령 보복이란 프레임은 인물과 체제를 가져가고 일거에 소고해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맞서기보다는 부동산 부패개혁이나 세금 정상화 등의 세밀하고 작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좀 더 고민해볼 지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권력의 사유화와 경제 실패에 있음을 기억할 때 실용적 구조개혁과 법치주의는 동등한 이제 설정의 무게감을 가집니다. 이렇듯 프레임의 질과 양과 비례의 시민은 사실의 조각을 짜맞춰 보다 나은 현실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쳐야 될 이러한 프레임을 설정하고 프레임을 넘어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국민을 위하는지 항상 자문해야 합니다. 이래야 프레임이 다양해질 수 있는 시발점입니다. 그 예로 과거 부시 행정부는 감세를 대신해서 세금 구제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금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니까 감세로 구제해주겠다고 판 것입니다.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진보언론까지 세금 구제라는 표현을 가감없이했고 민주당은 중산층을 위한 세금 구제안을 마련하며 프레임이 동속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배적 프레임을 두고 그것을 깨는 시도가 잦아져야만 국민이 요구하는 현실에 다양한 결을 표착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아닌 프레임 밖에 보다 다양한 논의를 위한 윤정부와 집권 여당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예상 시간보다 조금 오버가겠는데요. 우리 지금 나머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패널이 지금 5, 60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젊은 목소리를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더 듣는 게 필요하겠죠. 예, 오늘 아마 우리 마지막에 이우호 기자님이 이렇게 오늘 토론에 참석을 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그냥 입 빠진 게 아니라 앞니 빠진 오늘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언론분의 귀한 말씀, 정말 아주 그 다양한 저 시각에 따른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준석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어요. 질문 하나 만들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뭐 여든 야든 이렇게 많이 좀 참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바람이 이준석 전 대표로 인해서 우리가 참 그 생각이 바라야지 청년 정치인이지 노회한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청년 정치인들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든 그런 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정신이 바르고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어떤 세계관과 정치적인 이런 어떤 가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도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많이 등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좋은 훌륭한 그 청년 정치인들이 그 유망주가 있으면 여러분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믿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는 사회자로서 이렇게 제 소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정말 좋은 토론과 발표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마이크를 우리 총사회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